사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집단에서는 우리나라 재정 앞으로 큰일 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나 국민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나 하고 교육에나 힘을 써야 되겠다. 이거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듣지를 않으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다 라고 해서 제가 조금 기가 죽어 있었는데, 오늘 김은식 교수님께서 경제 전반을 보시면서 또 재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또 제시해 주시고, 또 김동훈 교수님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저도 분발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한번 하셨습니다. 아까 김동훈 교수님께서 한번 하세요. 일본을 보시면서 이게 나라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신 안 차리면 일본 걸로 그대로 갑니다. 일본의 과거 국가 채무 비율의 증가 추세를 보면은요, 순식간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조세재정연구원장 시절에 일본에 출장을 가서 일본의 원로 재정학자를 만나가지고 일본은 어떻게 저렇게 국가 채무 비율이 높은데도 국민들이 어떻게 비판적인 여론을 내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도 곧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는 아니야, 우리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돌아왔는데 지금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는 친일파 척결에 그렇게 앞장서시는데 어떻게 또 일본을 저렇게 따라가는지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만 이 자료가 어떻게 인터넷에 배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두 부분으로 토론문을 작성했습니다. 하나는 OECD 비교를 통한 한국의 재정 운영 했는데 그 부분 다 넘어가 버리고요. 종합적인 평가는 이렇다고 봅니다. 현재의 한국의 양호한 재정 지표들은 고령화의 복지 지출 급증이라는 쓰나미가 지금 앞에 있습니다. 쓰나미 직전의 고요함과 같습니다. 그게 앞으로 10년 정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를 정말 국민들이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까 김동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희생할 것인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뭘 남겨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는 항상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국가 재정을 통해서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아까 재정의 정치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정혜방 교수님께서는 재정이 원래 정치화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치의 본질을 우리 국민들이 좀 봐라. 특히 재정 문제에 있어서 사실 많은 그 근대화 과정을, 국민 주권의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책 중에 하나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군주론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그 전만 하더라도 자애롭고 어버이와 같은 군주를 생각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사기꾼이고 거짓말 잘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위대한 업적을 내더라. 정치의 본질은 그런 것이다.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정치의 본질을 이야기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재정학 책에서 퍼블릭 초이스 이론, 부캐넌이라는 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80년대에 받았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소개가 안 돼 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정 운용에 대한 국민적 결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정의와 공익을 추구한다는 환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개인의 직장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사실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재정 문제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직시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국가 재정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유주의 비극이 적용됩니다. 공유주의 비극은 다 아시잖아요.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다가 다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반드시 나타나는 분야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집단적인 합리적인 견제 장치가 없으면은 망한다. 이게 분명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가 지출을 조정한다든지 조세 증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정부 채무로 충당하는 거는요. 그게 현재 세대에는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제도적인 틀이 없다면은 정부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케인지안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케인지안요, 우리가 사실 위대한 경제학자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공공선택론자라든지 또 한 부류의 그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그냥 이게 뭐라 그럴까요? 어설픈 정말 어줍잖은 그런 경제학자라고 많이 평하고 있어요. 왜? 케인즈는 현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케인즈가 그럼 어떤 서구에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 비판적인 사람들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강남 좌파예요. 왜 그러냐?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사람을 언제든지 설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고귀한 그런 집단들이 정부를 이끌어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경기가 불황일 때는 재정 적자를, 경기가 호황일 때는 재정 흑자를, 그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정치인들이 그걸 바래요. 경기 불황일 때도 재정 적자, 경기 호황일 때도 재정 적자, 재정 적자가 지속된다. 이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케인즈는 현실을 모르고 정치인들을 알지 못하고 저런 처방을 내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또 중위 투표자 공공선택 이론에 의하면은 다수결 원리를 하다 보니까 중위 투표자는 중산층이 항상 이득을 얻는 거예요. 거기 소수는 누구냐 하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중위 투표자들은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교묘하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 분배 정책의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빈곤의 퇴치에 있지 않는 거예요. 즉 부자들로부터 걷어가지고 빈곤층에게 돌아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기본소득제 주장하는 내용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기본소득제는 재정 중립성 하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정 중립성, 그 기존의 복지 지출을 다 없애고 기본소득제로 간다 라고 하면 어떤 꼴이 나겠습니까? 중위소득 계층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 포퓰리즘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도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기존의 복지표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주자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소득 재분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 사실 지금까지 소득 재분배 정책은 민주주의 원리 하에서는 빈곤 퇴치가 아니었고 중위소득 계층들이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는 형태로 흘러갔다. 그것이 통계 자료로도 입증이 된다는 게 앞에서 다 보여졌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어제 오늘이나 정치인들의 본질을, 재정 정치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건데, 옛날에 고전학파 아담 스미스가 중상주의를 비판할 때 바로 이 점을 비판했다고 해요. 중상주의가 국가 채무는 현재 세대,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그걸 주장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수지균형의 원칙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1770년대 이후에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거의 한 100년 지나고 난 뒤에 글래드스톤의 국정개혁에서 수지균형의 원칙이 확립된 거예요. 수지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그냥 얻어진 원칙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그건 제가 참고문헌으로 달아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즉 프랑스는 이런 걸 못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굉장히 그 혼란을 많이 겪었다. 그래서 저는 재정 정치의 본질을 보고 국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번영하느냐 안 그러냐가 결정이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어떠느냐? 우리나라가, 제가 과거에 여기 전직 우리 장차관님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과거에는 통합재정 개념이 없었어요.
노무현 정부 이후에 나왔는데 그전에는 일반 재정이라고 하는 개념 하에서 수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재정 흑자, 어떤 때는 재정 적자 이렇게 반복이 됐어요. 지속적으로 재정 적자가 나온 시기는 2008년 이후 12년간 계속 재정 적자예요.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 그리고 한국 전쟁 당시에도 우리는 재정 흑자를 누렸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서 돈이라는 거는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쓰는 거고 또 여유가 있으면 여유 있는 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각오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정부 채무의 편익은 당장 눈에 보여요. 당장 돈이 돌아오니까. 그렇지만 미래의 부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첫째 이유가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한 상상이 필요합니다. 아까 김동훈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한 상상하에서 내 개인에게 어떤 이득이 올 것인가 또 상상을 해야 돼요. 미래는 상상해야 되고 현재는 당장 보이니까 이 균형이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미래 세대는 현재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가 없고 또 미래의 부담은 상상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손익을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재정 준칙이 꼭 있어야 된다. 그 첫 번째 원리는 5년 동안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관리 재정 수지를 5년 전체 균형을 반드시 달성해라. 뭐 매년의 변동은 그거는 행정부가 알아서 어떤 때는 적자, 어떤 때는 흑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거는 북해년이 이야기한 건데 한번 진지하게 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불가피한 예외가 있어요. 재정 준칙을 정하면은 유예해야 되고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또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3분의 2를 초과할, 3분의 2가 안 될 때는 3분의 2 의결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만약에 여당의 의석이 3분의 1을 초과할 때는 그 나머지 의석의 3분의 1이 찬성해 줄 때 해라. 이런 원리를 이야기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재정 준칙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정치 중립적인 어떤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며칠 전에 기획재정부가 장기 재정 전망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기존의 전망하고 기존의 수많은 전망하고 너무 달라집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치 중립적인 올바른 소리가 계속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아쉬워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아까 김동훈 교수님께서 모든 마니터리 띠어리를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저도 이걸 전에 언론에서 보고는 야 이거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언젠가는 터지겠구나. 근데 김동훈 교수님 오늘 바로 터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여기 원래 쓴 책 제목부터 말씀드리면은 The Deficit Myth, Modern Monetary Theory and the Birth of the People's Economy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적자의 미신, 현대 화폐 이론과 인민 경제의 탄생 이렇게 봐야 안 됩니까? People's Economy니까 여기 참고문을 보니까요. 북해는 우리가 유명한 그 재정학자들 머스그레이브, 헬트스타인, 북해는 이런 참고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헌을 보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하나. 두 번째로는 핵심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뭐냐 하면은 정부가 지금 현재의 방식은 재정당국의 적자는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그걸 한국은행에서 인수를 해갑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당국과 재정당국은 크게 보면은 정부라는 한 틀 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부 거래라고 볼 수 있어요. 시너리지, 화폐 발행 차익을 가지고 재정 적자를 메울 수가 있어요. 이미 이 내용은 재정학자들이 다 이야기한 겁니다. 북해는 즉 리얼 데트하고 그 다음에 이 페이크 데트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한번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핵심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정부가 통화를 발행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없다. 그러면 돈을 마구 찍어가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신용의지를 가지고 재정 지출에 쓰면 되지 않느냐. 일견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게 저는 여기서 오스트리안 학파의 이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오스트리안 학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920년대 그 30년대 대공황으로 넘어갈 때 대공황 직전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났어요. 초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본시장, 주식시장에서의 버블이 꺼지면서 막 불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스트리안 학파의 그 이론은 굉장히 공산주의 몰락을 유일하게 예측을 했고, 두 번째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불황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을 내놨고, 세 번째로는 우리 그 자본시장의 버블, 주택, 즉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가장 생산 기간이 긴 제품, 즉 자본, 주택, 그리고 주식 이런 데 버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모든 마니터리 티어리의 결점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고 버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블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버블 없으면 돈 찍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단기 순이익 많이 생기면은 재정당국에서 많이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기축통화의 전쟁들이 있음을 생각했을 때 우리 한국은 정말 외로운 나라입니다. 친구가 없어요. 어디 끼리 데가 없어요. 기축통화, 즉 이 통화의 국제 간 전쟁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게 불리한 여건이다 이거죠. 이걸 좀 알고 우리가 한국의 재정에 대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